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놓고 쿠팡과 정부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어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정부가 일방적 주장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는데 곧바로 오늘 쿠팡이 정부와 협력해서 진행했던 조사라고 조목조목 재반박한 겁니다. 쿠팡 측은 그동안 정부와 어떻게 협력했는지 그리고 증거 자료는 어떻게 찾아냈는지 동영상까지 공개했는데요. 쿠팡이 언급한 정부는 TV조선 취재 결과 국정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사태가 어디로 흘러갈지 답답한 마음도 드는데 오늘 뉴스9 박상현 기자의 보도로 시작합니다. 잠수부가 강물 속에 잠겨있는 물건을 꺼냅니다. 쿠팡 로고가 찍힌 가방 안에선 노트북과 충전기가 발견됩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용의자로 지목된 중국인 전 직원이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물건입니다. 쿠팡 측이 공개한 이 영상에는 정부 민간 합동조사단 보고자료란 자막이 붙어 있습니다. 쿠팡 측은 자체 조사가 아닌 정부와 협력해 진행한 조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쿠팡과 협력한 정부기관은 국정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쿠팡 사정을 잘 아는 재계 관계자는 쿠팡이 중국에 있는 유출자를 대면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국정원과 협의했고 강에서 건진 노트북을 국내로 들여오는 과정에서도 국정원의 협조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쿠팡은 날짜별로 정부와 협력한 과정도 조목조목 밝혔습니다. 지난 9일 정부가 유출자에 대한 접촉을 제안해 14일 유출자를 대면한 후 정부에 보고했고 18일 정부 지시에 따라 해당 노트북을 직접 회수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은 수사 과정을 기밀로 유지해달라는 정부의 지시에 따라 공개하지 못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I'm not aware. My understanding is that there's an ongoing police investigation and they've asked us not to comment specifically about this former employee. 하지만 쿠팡은 갑자기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경위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쿠팡이 받았다는 정부 지시의 주체로 지목된 국가정보원이 조금 전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시는 안 했는데 업무 협의를 한 적은 있다. 시청자 여러분은 이런 국정원의 설명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지시와 업무 협의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이어서 최원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정보원은 쿠팡 사태와 관련해 쿠팡 측에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관련 정보 수집 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쿠팡 측의 정부 지시 주장은 부인하면서도 협의를 했다는 사실은 인정한 겁니다. 특히 국정원은 쿠팡 사태를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로 규정하며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했다고 했습니다. 국정원의 업무 협의에 명분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정원이 움직인 배경엔 유출 사건의 핵심 피의자가 중국에 체류 중인 중국인인 만큼 신속한 수사를 위한 공조가 불가피했을 거란 분석이 있습니다. 통상 절차대로 중국 측의 수사 공조를 요청할 경우 중국 당국의 협조를 얻는 데만 최소 수개월이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적인 매매, 유포 그런 가능성이 좀 염려된다면 굉장히 시급성이 중요한 부분으로 또 그 자체에 대한 증거 보존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전방위 수사를 받고 있는 쿠팡 입장에선 국정원이 주장하는 업무 협의를 사실상 정부 지시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중국과의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만큼 국정원이 지시가 아닌 업무 협의란 표현을 선택했을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정부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건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 하지만 종교계까지 나서 쿠팡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범석 의장에 대해서는 추가 고소도 이어지고 있는데 반 쿠팡 움직임은 오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신교와 불교, 천주교, 원불교 등 4대 종교가 광화문 광장에 모였습니다. 쿠팡의 정보 유출 자체 조사 발표는 국민이 2번 우롱하는 행위라며 강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수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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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김범석 의장의 직접 사과도 촉구했습니다. 김범석 의장, 당신은 양심과 부끄러움, 수치스러움이 없는 돈벌이에만 미쳐버린 사람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진심으로 참여하십시오. 소비자 단체들은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개별 로펌이 진행하는 집단 소송과 별개로 1인당 위자료 30만 원을 청구하는 대규모 공동소송에 들어갔는데 한국소비자단체연합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원고단 1,000만 명을 모집합니다. 여러분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는 기업의 돈벌이 수단이 아닙니다. 이번 소송은 쿠팡이라는 거대한 공룡 기업을 상대로 소비자의 권리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싸움이 될 것입니다. 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대리해 소송을 진행 중인 한 법무법인은 쿠팡의 셀프 조사가 수사 방해라며 김범석 의장 등 경영진을 추가 고소했습니다. 택배노조도 쿠팡 CLS 본사 앞에서 규탄 시위를 벌이며 쿠팡과 김 회장을 향한 압박 강도를 높였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쿠팡의 자체 조사 결과 발표를 두고 정부와 쿠팡이 반박과 해명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쿠팡은 정부 지시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정부는 협의 없이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국정원이 개입한 게 사실상 드러나면서 정부 입장도 믿기 어려워졌습니다. 의문점이 많죠. 산업부 윤우리 기자와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 기자, 쿠팡이 오늘 정부와 협력했다 그러면서 네. 이 타임라인 조목조목 뭐 며칠에 뭐 했다 이렇게까지 밝혔습니다. 네. 정부 상대로 왜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 거죠? 네, 쿠팡 측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은 지금 성실하게 정부 조사에 협조를 하고 있는데 정부가 커지는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중간 조사 결과나 진행 사항을 알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회의 김범석 의장 청문회 출석 요구도 압박이 됐던 건데요. 결국 더 이상 매만 맞고 있을 수는 없다는 내부 판단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대충 기업들이 대체로 정부를 상대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는 하지 않잖아요. 예. 반발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자체 조사라고 내놓은 결과에 자신감이 있는 겁니까? 네, 쿠팡은 우선 정부와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내놓은 결과라는 입장입니다. 네. 쿠팡 측은 약 2,000자 정도의 입장문에서 정부라는 단어를 38차례나 언급하면서 정부가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한했다는 등의 주장을 폈습니다. 정부와 함께한 조사인 만큼 공신력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어제 조사 결과를 보면서 야 이게 가능할까 네. 이렇게 또 의문점도 많이 생겼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쿠팡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글로벌 보안회사 3곳과 접촉을 해서 검증을 받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민간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는 아니기 때문에 신뢰를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쿠팡은 유출자가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협박 메일에 사용된 IP가 2개였다고 앞서서 경찰이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쿠팡이 강에서 건졌다고 주장하는 노트북 역시 경찰이 지난 21일에 제출받아서 조사 중인데요. 이게 실제로 피의자의 것인지 데이터 변조는 없었는지 등도 조사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네. 쿠팡이 계속 정부 이야기했어요. 예. 협조했던 게. 그게 바로 이제 국정원이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근데 왜 국정원이 나선 거죠?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유출자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 전 직원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직원이 중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것만큼 이 정부 조사도 경찰 수사도 난항을 겪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 직원과 연결이 가능한 쿠팡이 사실상 국정원의 좀 지시를 받아서 이 직원을 찾아 나섰고 자백과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범정부 TF를 만들었잖아요. 경찰도 좀 수사 중이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전혀 모른다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진짜 몰랐을까요? 이게 외교 문제를 좀 고려를 했다면 국정원이 나섰다면 보안이 굉장히 강하게 유지가 됐을 수는 있습니다만 국민에게 진행 상황을 신속하게 알릴 필요는 있었습니다. 현재 쿠팡 사태와 관련해서 정부 차원에서 상당히 여러 경로로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민관 합동조사단은 유출 규모와 경위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하고 있고 범정부 TF는 대응 상황을 관리하고 있죠. 경찰 역시 유출 경위와 협박 메일 발송자 등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데요. 이게 유기적인 정보 공유가 서로 간에 이뤄졌는지 그렇다면 발표에 왜 미온적이었던 건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이번 핵심이 개인정보가 유출된 거잖아요. 이거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 또 대책 마련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좀 다른 의도로 서로 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있는 상황이죠. 정부나 쿠팡 좀 더 책임 있게 대책을 내놔야겠습니다.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사생활 관련 새 의혹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배우자와 아들 관련 의혹이 제기됐는데 김 원내대표의 입지가 계속 좁아지는 모양새입니다. 김 의원의 대응 방식이 이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 많은데 다음 주 이번 사태에 대해 김 원내대표가 입장을 밝힌다고 합니다. 전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장남 김모 씨가 당시 의원실 보좌관 A씨에게 한 기업체의 귀빈 방문 관련 사항을 물어봅니다. 위에선 1시까지 회신을 희망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국정원 직원인 아들 김 씨가 본인의 보고 업무를 의원실에 부탁하는 내용이라는 게 A씨 주장입니다. 그때 갑자기 전화를 하셔서 우리 아들이 업무를 받은 것 같은데 힘들어한다, 좀 도와줘라 라고 해서 한 인터넷 매체는 3년 전 동작구의회 부의장이 김 원내대표 배우자의 구의회 업무 추진비 유용 정황을 보좌진에게 언급하는 녹취를 공개했는데 사모님이 쓴 게 270만 원 정도 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수사기관에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의혹이 추가되는 가운데 정청래 대표는 죄송하고 송구스럽다고 사과했습니다. 김 원내대표가 전직 보좌진들의 사적 대화를 공개하며 비난한 데 대해서도 부적절한 대응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죄송하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와 자세가 우선 기본이 아닐까. 호텔 숙박권과 공항 의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선 한 시민단체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김 원내대표를 고발해 경찰 수사도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김 원내대표는 다음 주 기자간담회를 열고 각종 의혹에 대해 설명할 계획인데 거치와 관련한 입장 표명 여부가 이번 논란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장 의원은 의혹을 부인하며 피해자와 당시 남자친구를 무고로 고소했는데 당시 남자친구가 오늘 장 의원을 또 무고로 맞고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현장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송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뭐 하시는데? 남의 여자친구랑 뭐 하시냐고. 지난해 10월 한 술자리에서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한 남성의 항의를 받는 모습입니다. 장 의원은 여성 보좌진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해당 술자리에 나타나 항의한 당시 남자친구 A씨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데이트 폭력 사건입니다. 남친이란 자의 폭언과 폭력의 동석자 모두 피해자이자 그러면서 지난 2일 A씨를 무고와 폭행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A씨는 20여일 만에 입장문을 내고 권력형 성범죄도 모자라 거짓말로 난도질하는 2차 가해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장 의원을 명예훼손과 무고 등 혐의로 경찰에 맞고소했습니다. A씨는 현장에서 추궁할 때 오해라거나 실수라는 변명 한마디 하지 못한 채 고개 숙이고 얼굴 가리기에 급급했다며 떳떳했다면 왜 도망치듯 떠났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장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동대문구청에 A씨의 감찰을 요구했는데 이는 특가법상 면담 강요죄에 해당한다는 게 A씨 주장입니다. 저가 동대문구청에 있는 것을 인지한 상태로 저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다고 그래서 고소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였었고. TV조선은 A씨 주장에 대한 반론을 듣기 위해 장 의원과 의원실 보좌진들에게 전화와 문자 등으로 문의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장경태 의원에 대해 윤리감찰단이 즉각 조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었죠. 한 달이 되도록 아무런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오늘 취임 147일 만에 첫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관련 질문이 나오자 TV조선이 물었다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정 매체를 배제했을 때 자신이 뭐라고 비난했었는지 벌써 잊은 듯합니다. 황정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30여 분에 걸친 질의응답이 끝날 무렵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TV조선 취재진에게 마이크를 넘겨줍니다. 고승현 기자님 계속 손을 들어서 마지막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장경태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 진행 상황을 묻자 정 대표는 잠시 다른 곳을 쳐다본 뒤 답변을 거부합니다.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원래 조선일보하고 제가 인터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정 대표는 TV조선과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종편 신문과의 인터뷰를 거부해왔습니다. 조선하고 인터뷰 안 해요. 왜 안 하세요? 집권 여당 대표로서 첫 기자회견 자리에서까지 특정 매체란 이유로 답변을 거부한 겁니다. 이후 SNS에 나는 언론하고만 인터뷰한다고 한 과거 발언이 담긴 한 보도를 띄웠습니다. 하지만 정 대표는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MBC 기자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전용기 탑승에 배제하는 등 논란이 됐을 때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MBC 기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덩치는 남산만한데 좁쌀 대통령이다. 이런 조롱이 많습니다. 자신이 비판했던 윤 전 대통령의 행동과 다를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때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고 그것이 잘못됐다면 이번 것도 잘못된 것이죠.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 대표의 언론관으로 보기 어려운 편협한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첫 재판 결과가 곧 나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등의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해달라고 오늘 재판부에 요청했고 20일 뒤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거대 야당의 횡포로 계엄을 선포했고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 체포가 불법이어서 거부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송무긴 기자입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추가 증거 제출을 거부하며 더 이상 재판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증거 신청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체포방해 5년,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3년, 계엄 선포문 폐기 2년 등 총 10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구형입니다.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질서 수호 후 정점에 있어야 할 피고인이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본인의 범행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방해는 공수처의 위법 수사에 대한 저항이고 국무회의 소집은 심의권 침해가 아닌 대통령 직무로 봐야 한다며 전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1시간 정도의 최후 진술에서 거대 야당의 횡포를 비상사태로 보고 선포한 계엄에 대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위법한 체포를 강행해 거부한 거라고 했습니다. 또 내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선고를 미뤄달라고 다시 부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김건희 특검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가 민중기 특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 착수 일주일 만에 강제 수사에 나서며 속도를 내고 있는 건데 공수처가 여당이 연관된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낼 수 있을지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류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광화문 KT 빌딩입니다. 공수처는 특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으로부터 민주당 인사들에게도 금품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수사를 하지 않았고 넉 달 만인 지난 9일에야 경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특검 내부의 단계별 보고 과정과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중요하게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민중기 특별검사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지만 본래 사명을 저버리고 이재명과 민주당 정권의 하수인임을 본인이 스스로 드러냈습니다. 경찰은 수사하지 않고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23일 윤 전 본부장을 구치소에서 접견 조사했고 특검 사무실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야당에선 공수처가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는 2010년 부장판사 시절 미공개 정보로 1억 원 상당의 주식 차익을 남긴 혐의로 경찰 수사도 받고 있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자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구치소 안에서 강제 조사를 했습니다. 경찰은 윤 전 본부장이 특검 조사 때 전재수 민주당 의원에게 건넸다고 진술했던 또 다른 명품 시계 업체의 한국 본부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 통일교 전담수사팀은 오전 9시 50분쯤 서울구치소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지난 24일 경찰의 접견 조사를 윤 전 본부장이 거부하자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지난 8월 특검에서 여야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줬다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선 의도와 다르다며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경찰은 윤 전 본부장을 상대로 진술이 바뀐 경위 등을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천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를 받는 전재수 민주당 의원의 지역 사무실 PC를 변호인을 입회시킨 가운데 포렌식했습니다. 부산 지역 사무실 직원들이 쓰던 또 윤 전 본부장이 건넸다고 진술했던 명품 시계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23일 불가리 코리아와 함께 까르띠에 코리아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통일교의 정치권 인사 로비 창구로 지목된 송강석 씨를 이틀 만에 재소환했고 또 다른 통일교 관계자 2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TV조선 이나영입니다.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올겨울 들어 최강 한파가 닥치면서 서울의 아침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난방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은 버티기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강추위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구자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깨를 잔뜩 움츠린 시민들이 퇴근길을 서두릅니다. 두꺼운 외투에 장갑, 귀마개까지 중무장했지만 찬바람이 파고듭니다. 안 입던 옷까지 다 꺼내서 아주 엄청 춰가지고 입고 나왔습니다. 다른 때보다 오늘 한 30분 이상 일찍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은 영하 12도, 강풍까지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19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또 강원 철원 영하 16도, 대전 영하 10도, 부산과 광주 영하 6도 등 올겨울 들어 가장 낮았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영하 4도, 대전 영하 2도, 광주 영하 1도 등 영하권에 머물렀습니다. 서울과 경기, 강원, 충청과 경북 북부 등에는 여전히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최강 한파에 인공폭포는 거대한 빙벽으로 변했습니다. 도심 쪽방촌의 수도관도 얼어붙었고 보일러는 틀어도 냉기를 막기 역부족입니다. 이렇게 불문을 찾아가 오른쪽, 왼쪽, 옆으로 막 움직여줘야 돼요. 추우니까는 이불 요거 3개 넣고 자요. 달동네 어르신들은 추위를 피하고 기름값도 아낄 겸 마을회관을 찾습니다. 기름값을 시에서 26만 원씩을 주면 그놈 한 번 드리면 못 드리고 이제 떨어지면 내 돈으로 드리지. 기상청은 시베리아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영하 35도의 찬 공기가 한반도로 내려와 냉동고 같은 한파가 찾아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추위는 내일 낮부터 영상을 회복하면서 점차 풀리겠다고 전망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송년회가 많은 연말은 자영업자들이 손꼽아 기다려온 대목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년처럼 북적이고 활기찬 분위기를 느끼기 어렵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 그래도 불경기인데 높은 물가 때문에 소비자들이 더 지갑을 닫았습니다. 내년에는 나아질 수 있을지 윤수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직장인들이 자주 찾는 여의도의 한 번화가. 저녁 시간인데도 거리는 한산하고 점포들 곳곳에 빈자리가 보입니다. 이 정도면은 지금 좀 평소보다 사람이 많은 편인지 아니면 없는 편이죠. 대부분의 상인들은 연말 대목이 실종됐다고 호소합니다. 지난해보다 더 힘들어졌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개엄 때보다 지금이 확실히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원래 연말 같은 경우에는 예약도 많이 차고 회식 문의도 되게 많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의 같은 것들이 거의 많이 사라진 상태고요. 갈수록 회식을 줄이는 사회 분위기에다 고환율과 고물가로 얇아진 주머니 사정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확실히 몇 년 전 대비해서는 횟수도 많이 줄어든 것 같고 근데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참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이달 소비자 심리 지수는 지난달보다 2.5포인트 떨어져
계엄이 벌어진 지난해 1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경기 전망도 크게 악화됐습니다. 반토막 났지 지금. 반토막도 안 되지. 아니 봄하고 가을보다 너무 안 돼. 요즘은 사시지는 않고 그냥 구경만 하시는 분도 많고 받을 때만 잠깐 또 하시고. 고물가와 경기 불황이 내년에도 이어질 거란 전망이 많아 자영업자들의 연말을 더욱 우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마약 때문에 또 구속됐습니다. 지인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해외 도피 생활을 하던 황 씨 본인의 마약 투약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준석 기자입니다. 롱패딩에 모자를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황하나 씨가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으로 향합니다. 취재진의 질문에 혐의 인정하십니까? 태국과 캄보디아에서도 마약 투약하셨습니까? 아무 말 없이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23년 7월 서울 강남에서 주사기를 이용해 지인 2명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황 씨는 같은 해 12월 태국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인터폴에 황 씨의 소재 파악을 위한 청색 수배를 요청하고 여권을 무효화시켰습니다. 황 씨는 태국에서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체포돼 그제 입국한 뒤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황 씨 자신도 마약을 투약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4년 동안 한국에 있었는데 어떠한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했는가, 어떤 범행을 하지는 않았는가.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 씨는 지난 2019년 7월 약혼자였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반성하며 바르게 살겠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에 또 마약에 손을 대 결국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살았습니다. 황 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이후 4년 만에 다시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명품을 다른 형태로 바꿔주는 리폼 업체들이 있는데요. 세계 최대 명품 기업 루이비통이 서울에 있는 리폼 업체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입니다. 대법원에서 벌어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조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방끈에 자로 눈금 표시를 하고 가죽을 펴기 위해 연신 망치질을 합니다. 서울 강남의 리폼업체가 명품 가방에서 떼어낸 원단으로 작은 가방이나 지갑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프랑스 명품 기업 루이비통은 2022년 2월 이 업체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냈고 1, 2심 재판부는 명품업체에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리폼업체가 상고하자 대법원은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루이비통 측은 단순 수리 변형이 아닌 한 개의 원단으로 2-3개의 새로운 위조품을 만들었다며 리폼 가방에도 여전히 루이비통의 로고가 박혀 있어 상표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맞서 리폼업체 측은 리폼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라며 수선하지 못하게 하는 건 소유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비자의 권리, 내 물건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권리가 도대체 루이비통에 있는 걸까요? 국내 리폼업계 전체가 위축됐다고도 했습니다. 이렇게 겁을 주고 많이 했기 때문에 일반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그걸 이겨낼 수 있겠어요. 앞서 유사한 소송에서 독일과 스위스 대법원은 개인적 사용 목적의 리폼은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다음 주면 대학 정시 모집이 시작됩니다. 지금 시기에 수험생들은 열심히 진학 상담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런데 올해부터 N수생들의 수능 성적 통지 방식이 바뀌면서 학교에서는 제대로 된 상담을 받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은 어쩔 수 없이 비싼 사설업체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소비자탐사대 이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전국 고등학교로 발송한 공문입니다. 올해부턴 졸업생 수험생, 즉 N수생들의 성적표는 본인이 직접 출력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작년까진 일선학교에서 재학생은 물론 졸업생의 수능 성적을 서울교육청이 만든 정시상담 프로그램에 직접 입력해 합격 확률을 추산했는데 올해부터 불가능해진 겁니다. 입력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애들 성적만 입력해요. 일단은 조시주를 하지 말라는 얘기네? 나는 올해 수능 응시자 중 N수생 비율은 32.5%. 이 데이터가 없으면 중위권 학생도 상위권 대학에 합격 가능하다는 식으로 잘못된 상담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5,000등이라고 정확하게 나오는데 지금은 애들이 없으니까 2,000등으로 나오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수험생들은 N수생 데이터까지 분석한다고 홍보하는 사설업체로 내몰리게 됩니다. 양질이 아닐 수밖에 없죠. 표본 상태가. 유료 사이트들에서 이제 컨설팅을 받는 게 훨씬 유리하잖아요. 제가 직접 서울 강남의 학원가를 돌아다니며 정시 상담을 받으려면 얼마가 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150만 이렇게 나와 있던데. 일반 등록 1기 가격입니다. 정시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청도 당혹스럽단 반응입니다. 의원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논의된 게 전혀 없거든요. 평가원은 동의 없는 성적 열람에 대한 민원이 다수 제기됐었다며 졸업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방침 변경으로 공교육 현장과 수험생의 혼란만 커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소비자 탐사대 이낙원입니다. 치솟는 환율을 잡기 위해 정부가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로 돌아오면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국내 증시 투자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책의 허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수용 기자입니다. 10년 동안 국내 주식에만 1억 원 넘게 투자해온 60대 A씨. 해외 증시에서 돌아온 사람만 챙겨주겠다는 정부 방침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게 이게 애국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배신감을 느낍니다. 꾸준히 국내 투자한 사람한테 이 세제 혜택이나 그다음에 현금 지원 이런 혜택을 줘야지. 정부는 지난 23일까지 보유한 해외 주식을 팔고 돌아와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투자하면 양도세를 최대 100% 깎아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주식을 판 달러를 시장에 풀도록 유도해 고환율을 잡겠다는 취지입니다. 국내 시장에서 버텨온 투자자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역차별을 주장합니다. 관련 커뮤니티에도 탈영백만 챙기냐, 끝까지 지킨 사람만 바보 됐다는 분노 섞인 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작 혜택을 볼 해외 주식 투자자들도 시큰둥합니다. 계속 오르는 달러 자산을 포기하기엔 5천만 원이란 면세 한도가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어떤 걸 하더라도 계속 원화 가치는 약세가 될 거라고 예상이 돼서 미국 주식을 팔아서 절세하는 것보다 보유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허점도 드러났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복귀 전용 계좌를 신설해 활용하는 건데 면세 혜택만 받고 국내 주식으로 옮긴 뒤에 다른 계좌로 미국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세금 세탁용 돌려막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꼼수 투자를 막을 장치가 빠져있는 셈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입법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앞서 보셨듯 정부가 내건 양도세 면제라는 당근책이 투자자들을 국내 시장으로 불러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 주식시장의 신뢰도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신윤만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네, 신 기자, 먼저 우리 투자자들이 미국에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네, 현재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투자액은 1,600억 달러 수준입니다. 231조 원이 넘는 막대한 액수입니다. 이 가운데 테슬라가 300억 달러, 우리 돈 43조 5천억 원으로 압도적인 1위였고 엔비디아, 팔란티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엄청나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미국 주식을 많이 사는 걸까요? 미국 주식 시장이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도 때문입니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 수는 7천 개 이상, 시가총액도 70조 달러가 넘습니다. 하루 평균 거래액이 300조 원 이상으로 한국의 30배나 되는데 그만큼 일부 투자자의 대형 거래가 주가를 조작하거나 왜곡시킬 위험도 낮습니다. 적극적인 배당 확대, 자사주 매입 등으로 이익을 주주에 환원하는 분위기도 정착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가도 이번에 많이 올랐잖아요. 서학개미들이 우리 시장으로 눈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을까요?
실제로 지금 코스피는 올해 초와 비교해서 72% 상승했는데 미국 S&P 500이 약 15% 오른 것에 비하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코스피는 1월 2일 2,400포인트 언저리에서 시작했지만 한때 4,200포인트를 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도 1%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 낮은 경제 성장률과 허약한 경제 체력을 봤을 때 실속이 없이 주가만 오른다는 우려가 있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일부 종목의 편중된 구조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썩 이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거든요. 철강이나 석유화학이나 이런 것들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고. 씁쓸하네요. 어쨌든 주주들의 이익이 커져야 투자하고 싶은 시장이 될 거잖아요. 이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을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환경입니까? 그동안 기업들이 주가가 오르면 물적 분할을 통해 쪼개기 상장을 하거나 자금 조달을 위해서 신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많이 해왔죠. 이러면 장기 투자를 했던 투자자들은 주가가 떨어져 손해를 봤는데요. 결국 신규 주식 중심으로 소위 단타를 하도록 유도하는 건강하지 못한 시장이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내놨는데 이 대책이 서학개미들을 돌아오게 할 수는 없을까요? 자, 만약 1,750만 원을 미국 주식에 투자해서 5천만 원에 팔면 3,250만 원의 차익이 생기겠죠. 자, 기본 공제액 250만 원을 빼고 양도소득세 600만 원을 내야 하는데 이것을 감면해 주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미국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연일 경신하고 내년 전망도 워낙 좋다는 건데요. 게다가 앞서 보신 것처럼 양도세 혜택은 누리고 다른 계좌로 미국 주식을 사는 그런 식의 꼼수도 가능합니다. 오죽하면 여당에서조차 조세 손실만 발생하고 실익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1년 뒤에는 또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될 일이라서 조금 단기적인 효과가 크지 않을까. 장기적으로는 구조적인 요인이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보다 우리의 경제 체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5년) 전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뒤 불태워졌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의 안보실장과 국정원장 등이 사건을 은폐했다고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기소한 지 3년 만에 결과가 나온 건데요. 왜 이렇게 판결했는지 먼저 황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장관이 법원을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원장 등 5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제가 이겼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정치, 검찰, 국정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더 개혁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 총격을 받아 숨진 뒤 시신이 소각된 사실을 은폐하고 자진 월북으로 몰아간 혐의로 지난 2022년 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당시 사실 그대로를 국민에게 알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어기고 사건을 은폐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논란이 된 은폐 의혹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이 돼서야 수사가 시작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충분하지 않은 정보와 촉박한 시간 속에서 월북을 판단한 것이 비합리적이거나 무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만 실종 첩보가 확인된 뒤에도 당국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씨가 피격 소각된 것은 지나치게 안이한 판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황재영입니다. 유족들은 납득할 수 없는 황당무계한 판결이라고 분노했습니다. 당시 대북 유화책에 몰두하던 문재인 정부가 고인을 구하려고 하기는커녕 월북자로 몰았다고 억울해하는데요. 유족 입장은 조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숨진 해수부 공무원의 친형은 1심 판결에 분노했습니다. 판결에 대해서 납득하기도 좀 의문점도 들고 좀 황당무계한 판결문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사건 직후 고인이 월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던 해경은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년 후 전혀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의 종전선언을 제안하는 유엔 총회 화상연설을 앞두고 있었던 점도 은폐 의혹을 키웠습니다.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2023년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를 잦은 월북자로 몰아가면서 여기에 맞지 않는 자료는 은폐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증거 부족으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5명이 무죄를 받자 유족은 허탈해했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것을 정당성이라고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어제 핵잠수함을 공개했던 북한이 오늘은 김정은 위원장이 군수공장을 찾아 미사일을 더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연일 핵무력과 재래식 무기를 과시하는데도 우리 군은 의례적인 규탄 메시지 하나 없이 오히려 북한이 응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군사회담에 대비했다고 홍보했습니다. 군이 왜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이 찾아간 군수공장에 단거리 미사일탄과 방사포탄들이 빼곡히 차 있습니다. 총체적인 생산 능력을 더 확대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북한은 미사일 생산 확대와 함께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어제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공개한 데 이어 사흘째 자신들의 무력을 과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군은 의례적인 규탄 메시지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안규백 국방장관이 잠수함 사령부를 찾아 핵잠 도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북한 위협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렸던 입장이 있는데요.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를 규탄하거나 비판하거나 하실 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제가 추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통일부와 남북 군사회담에 대비한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워크숍을 열었다는 내용의 홍보성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군은 지난달 17일 군사분계선 기준선 설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군사회담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북한은 핵잠으로 판을 흔드는데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안보 앞에서 침묵은 곧 방치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중국이 자기 부상 열차 시험을 했는데 단 2초 만에 시속 700km를 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상상하던 초고속 이동 기술이 곧 현실이 될 듯합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1톤급 모형 차량이 굉음을 내며 순식간에 내달립니다. 눈 깜짝할 새에 400m 선로 끝에 도착하더니 급정지합니다. 차량 주변에는 희뿌연 연기가 번집니다. 중국 국방기술대학 연구팀이 자기 부상 시험에서 2초 만에 시속 700km까지 가속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중국은 같은 조건의 자기 부상 시험에서 세계 최고 기록을 세웠다고 강조하며 하이퍼루프 기술 발전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이퍼루프는 진공에 가까운 튜브 속에서 자기 부상 열차를 시속 1000km 이상으로 운행하는 미래형 교통수단입니다. 비행기보다 빠르고 친환경적이며 기상 영향을 적게 받는 게 특징입니다. 我们这次超高速超导电动悬浮系统的成功，将加速我国超高速磁浮交通的研发进程。下一步， 해외에선 일론 머스크가 시속 1200km 속도로 런던과 뉴욕을 1시간 만에 잇는 하이퍼루프 구상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서울에서 부산을 20분대로 연결하는 하이퍼튜브 기술 개발에 뛰어들면서 초고속 교통 기술을 놓고 각국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일대에 강한 바람과 폭우가 쏟아지면서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이상기후 때문인데 흥겨웠던 크리스마스 연휴가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마을도 도로도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집 주변을 따라 흙탕물이 쏟아지고 차오르는 물을 피해 지붕으로 대피한 주민들을
헬기가 구조합니다. We haven't had any storms like this one. We weren't expecting to spend Christmas stuck at the house.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성탄절 기간 폭풍우가 덮쳤습니다. LA 일부 지역엔 이틀 동안 약 280mm의 비가 쏟아졌는데 이 지역 한 해 전체 강수량의 70%에 달합니다. My message to Angelenos as we go into the Christmas holiday is to stay safe, be prepared, and stay informed. 인명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세크라멘토에선 출근하던 보안관 1명이 숨졌고 샌디에고에선 강풍에 쓰러진 대형나무가 60대 행인을 덮치는 등 최소 3명이 숨졌습니다. How do you go home on Christmas Eve and tell your kids that their grandpa's dead? I still can't find the words. 기상청은 태평양에서 만들어져 미 서부로 이동하는 좁고 긴 형태의 수증기띠가 이상기후로 인해 더 강해졌다며 피해를 키웠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일부 지역에 추가 비 소식까지 있어 재난당국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24시간 대비태세를 유지했습니다. TV조선 조정른입니다. 전쟁에는 늘 그럴듯한 명분이 따라붙습니다. Außen Kampf für Kaiser, Gott und Vaterland! 그게 황제일 수도, 신일 수도, 조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병사들이 전장에서 마주하는 건 지옥의 맨얼굴입니다. Das ist hier alles wie ein Fieber, wie uns abschlagen. 1차 대전을 그린 영화 서부전선 이상 없다에서 애국심에 불타 자원입대한 파울은 전쟁이 뭔지 이해하기도 전에 참호 속에서 쓰러집니다. 그가 본 건 영광도 명예도 아니었고 불타는 몸, 산산이 부서진 인간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과거의 비극으로만 남았다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남의 전쟁터에서 이름 없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파병 북한군 포로 리모 씨는 10년을 군 복무를 했는데 집에 간 적이 없습니다. 외아들인데도 부모에게 연락조차 하지 못한 채 타국의 전장으로 내몰렸습니다. 부모님이 못 견디게 보고 싶다면서도 한국행을 결심합니다. 최근 공개된 자필 편지에는 한국에 계신 분들을 친부모, 친형제로 생각하고 그 품으로 가기로 마음먹었다고 썼습니다. 지난 4월 북한과 러시아가 파병을 공식화하면서 조선일보가 단독 인터뷰했던 2명의 북한군, 이제 국제법상 전쟁포로입니다. 제네바 협정에 따르면 전쟁포로는 본인 의사에 반해 본국으로 송환하면 안 됩니다. 신분과 의사가 분명해졌고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만큼 안전하게 데려와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노력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우크라이나 공익저널리즘연구소의 나탈리아 구메뉴크 소장은 이들을 어떻게 대우하느냐가 민주국가의 존엄과 문명 수준을 가늠하는 시험대라 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움직임을 지켜보겠다는 거겠죠. Ihr seid ehrlos, wehrlos, rechtlos. Hier! Ich bin hier! Ihr habt uns alles weggenommen. Aber nicht das, was wir sind. Wir existieren noch! 1945년 나치 치하의 부엔발트 강제 수용소에서 포로 한스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습니다. 억압받는 포로 신세지만 자신이 인간임을 증명한 겁니다. 북한군 포로들이 강제 북송되거나 국제 미아로 방치된다면 대한민국의 처지는 어찌 될까요? 이들을 데려오는 일은 동정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러지 못하고서 민주국가나 인권존중국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12월 26일 윤정호의 앵커 칼럼, 국가의 책무였습니다. 올해 마지막 금요일인 아침은 올겨울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강추위에 고드름도 주렁주렁 매달렸는데요. 주말인 내일 아침까지는 강추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1도로 이틀 연속으로 영하 10도를 밑돌겠고요. 일요일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중부지방과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동해안 일대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오후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1cm의 눈이 예상됩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영하 11도, 대구 영하 6도까지 떨어지고요. 한낮 기온 서울 3도, 광주 6도로 내일 낮부터는 영상권을 회복하면서 추위의 기세가 점차 꺾이겠습니다. 일요일 또다시 중부지방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26일 금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